네, 영화 잘 보셨죠? 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성철이면 좋겠지만 성철입니다. 네, 그럼 오늘 그 두 감독님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누고 하는데요. 네, 민규동 그리고 강윤상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규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철인지 몰라요. 이렇게 방구석도 오래 같이 하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네. 일단 그 오늘 강윤상 감독님 게스트로 이제 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강 감독님께서 이 파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기로 하고 첫인상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시사회 때 봤는데요. 일단 액션이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해가지고 재밌었고, 이영 선배님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소화하실까도 되게 놀라웠고, 캐릭터도 되게 멋있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배우였는데 김성철이 이렇게 멋있는 친구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민규동 감독님을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아왔는데 감독님에게 이런 어떤 면이 있나라는 생각을 새삼 했을 정도로 저는 정말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러니까 액션 장르로서의 굉장히 충실한 어떤 그런 장르적인 재미랑 그리고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어떤 삶의 회한이라 그럴까 어떤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그런 정서까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이 영화를 즐기면서 봤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처음에 타과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감독님이 민규동 감독님인 건 알고 있었고 이혜영 선배님 나온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액션 영화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고 난 다음에 민규동 감독님이 액션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 약간의 놀라움도 있었고 뜻밖의 되게 소화를 잘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정말 연출을 잘하시는구나, 액션 연출을. 범죄도시 어떻게 좀 발톱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연구도 많이 했고 영감도 많이 받았고 사실 그리고 또 이영 선배랑 먼저 작업을 하셨으니까 카지노에 네, 멋진 고회장님을 만들어주시기도 했고 오늘 또 이제 강성 감독님 초대한 거는 저희 만난 지가 한 25년 돼요. 진짜 오래됐습니다. 네, 멀리 LA에서 미국에서. 네. 라스베가스를 향하는 그때 민규동 감독님이 김태용 감독님이랑 여우괴담 2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친분이 있어서 미국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고 LA에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몰고 있는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카지노라는 게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가는 도중에 그 두 분이 카지노의 확률에 대해 가지고 한 거의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결국은 카지노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잃었는지는 상하게 묻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때 저한테 아주 두꺼운 영어로 된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포분이 어떤 영화를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대단하다 영화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받아서 이렇게 봐줄 정도의 그런 감독은 아니고 이제 막 데뷔한 감독이었으니까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미국에서 데뷔하시고 미국에서 사시는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범죄도시가 너무 재밌게 봤고 또 감독님 이미지에서 치는데 좀 익숙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활동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때 봤던 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멋진 영화 만들었구나 해서 너무 반가웠었고 또 하다 보니 이번 영화에 이혜영이라는 공통 부모가 또 생기고 이렇게 집이까지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인연이 오늘 많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네요. 저는 근데 무엇보다 감독님이 장르를 넓혀가지고 액션을 하신 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적인 요소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한 인물의 내러티브를 끌고 가는 걸 정말 잘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액션까지 도전을 하셨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찍어보니까 단순히 이제 즐길 때 제가 간신히를 찍으면서 사극 액션을 해봤는데 그건 거의 약간 무용처럼
현대적이지 않은 약속된 이제 거의 연출인데 뭐 우리 범죄도시 볼 때 그냥 너무 즐겁잖아요. 한 장면 한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공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성룡 영화 때부터 우리는 늘 즐겨왔던 세대긴 한데 제가 가운데 서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거를 뚫고 나가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그리고 이게 액션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왜 홍콩 영화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런 게 여기에 중독성이 있고 또 큰 만드는 과정 보는 과정의 행복이 동시에 들어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혜영 배우라고 하는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이제 강효상 감독님께서도 이제 뭐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작업을 해보셔서 그 이혜영 배우와의 어떤 그런 그 케미라 그런 이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 그 개봉을 앞두고 이제 톰 크루즈와 동갑이다. 네. 1962년생이시고 또 다른 62년생은 양조위 배우. 양조위 배우도 62년생. 데뷔 뭐 네, 그렇죠. 서브스턴스. 네. 진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구나. 네, 최민희 선배님도 62년생이시고. 계속 나오네요. 아무튼 그 예영 배우를 보고 저는 사실 진짜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혜영 배우가 나와서 액션 연기를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왔을 때 그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부 장면들은 당연히 이제 대역을 쓸 거다라고 이제 알고 이제 보는 거긴 한데 그 어느 장면에서 대역을 썼을까라는 걸 저는 사실 못 찾겠어요. 못 찾을 정도로 그런 액션의 강도라든가 어떤 동선의 연결 같은 것들이 너무 저는 사실은 잘 맞아떨어지고 되게 완벽해서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그 예영 배우와 그 액션의 어떤 뭐 컨셉이라 그럴까 어떤 원칙 어떤 장면에서는 대역을 쓰고 어떤 장면에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사전에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그런 점들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남자 배우랑의 아마 호흡법 특히 젊은 남자하고의 호흡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처음 이혜영 선배는 시나리오를 보고는 너무 액션이 많고 본격적인 액션 장르다 보니까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겁에 질린 시선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또 보신 액션 영화 이렇게 예를 들면서는 너무 액션이 너무 별로던데 라고 해서 눈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아토믹 블론드 그거 별로던데 이렇게 이러셔서 이 높은 눈과 하지만 실제로 60대 배우를 60대 캐릭터로 쓰는 약간 이상한 가성비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영화 캐스팅에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없다면 안 해도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키에슬롭스키의 블루를 보여주면서 이제 산실과 고통에 대한 드라마를 일단 잘 깊이 있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 이상을 해야 했죠. 이제 그 이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준비를 했고 이 액션 설계를 했을 때는 사실상 거의 롱테이크에 특히 이혜영의 얼굴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설계를 시작했었고 액션 대역은 26살이었어요. 물론 이혜영 선배의 체형과 뭐 여성 스턴트가 많지도 않지만 그걸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말 서 있는 자세나 뭐 걷는 동작부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역 배우가 결국 커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쨌든 선배님 기준으로 큰 걸 먼저 짜고 연습을 많이 시켜서 이제 부상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선배님이 수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의 양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하셨고 우리 집인가? 그래서 또 뭐 현장에 결국은 왔을 때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본인의 그 욕망, 현실 이런 것들 최대한 존중해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더 바꾸고 더 늦추고 그래서 본인이 너무 주눅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액션을 위한 액션이 아니라 이것도 어쨌든 드라마가 더 중요해서 이 액션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게 단순히 물리적 타격감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적인 내면적 딜레마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서서히 최대한
원래 설계 영수로 초대하려고 많이 했었죠. 그럼 강 감독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예영 배우의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영 선배님이 카리스마의 거의 뭐 대명사이실 정도로 저는 이제 이영 선배님이 말하는 화법이 참 정말 대단하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무게감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파과에서 보니까 액션을 하면서 그런 이영 선배님의 카리스마가 굉장히 잘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하고 난 다음에 유리병으로 이제 뭐 위협을 하면서도 냉결병을 위협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대사나 이런 톤이 선배님이 그 호흡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런 조직을 굉장히 잘하신다. 완전히 그건 타고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영 선배님도 너무 잘하셨지만 김성철 액션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카리스마도 있고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약간 싸가지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이영 선배님이랑 김성철과의 그 케미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김성철 배우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고 연기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냥 계속 도발하는 그냥 뭔가 정체가 좀 애매한 모호한 아주 미스터리한 신입 표현이니까 건달처럼 뭔가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속사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귀한다면 정말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지만 사람들이 한 번밖에 보지 않는다 이런 전제 속에서 전달하면서도 전달하지 않아야 되는 드라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몸을 쓰면서도 그거를 다 표현해내야 되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고 등장 빈도가 사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 어떤 전사를 가진 사람인데 몸을 어떻게 쓰고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이미 너무 잘 이해하고 그 관계도에 대한 그 연기적 욕심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영화를 할 때 배우로서 개인 욕심도 있어서 이런 욕심 갖는 게 쉽진 않은데 이 영화는 조각의 영화다 라는 걸 딱 갖고 나는 이제 조각이라는 인물을 빛내기 위해서 여기서 존재한다. 그런 자기 존재감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항상 맨날 미안했던 거는 촬영 시간이 점점 없어져서 김성철 배우가 남은 분량이 이거를 남은 시간에 찍을 수 있어? 라고 맨날 미안하지만 이제 찍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등장하면 빨리 찍어야 돼서 곧 끝나는데 어떻게 하지? 빨리 찍자 그러고 끝내니까 다음에는 다르게 할게 그랬는데 다음에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죽는 장면에서도 찍고 또 찍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가 아니라 그냥 한번 죽고 눈물을 흘리고 눈을 감는 순간 끝난 거예요. 다른 테이크를 못 가고 촬영 종료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 요즘 이제 또 굉장히 동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그 제한되는 시간과 조건 안에서 내가 수행해야 될 몸과 마음과 연기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어쨌든 찾아내서 한 거 보면은 이제 성철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죠. 아니 그게 항상 보면은 뭐 어떤 감독님들은 이제 원테이크에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감독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겪어본 배우분들은 저분은 원테이크에 오케이를 하시니까 내가 이 원테이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든 걸 쏟아붓겠다. 약간 그런 심정으로 김성철 씨가 연기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기회가 자주 없다. 나한테 이런 어떤 시간에 쫓기고 있고 내가 이번에 못하면은 끝장이다 뭐 이런 각오를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영화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을 표현 안 했어요. 끝나고는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그건 대단한 거죠. 완전 신인 배우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의 목적과 뭐 방향성과 주제와 모든 비전들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한 10시 한 4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현장 질문해 주신 분께는요. 여기
영화 대사가 쓰여 있는 책갈피를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자랑 무관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좌석 배치도를 보고 아무나 찍어서 6분께는 사인 포스터 A3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후반부에 이제 죽음과 그리고 이제 김성철 배우의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이 저는 이게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이혜영 배우와 이제 김성철 배우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남녀 그리고 어떤 신구 배우 어떤 조화인데 이혜영이라고 하는 배우는 이 한국 영화사의 그 거장이시죠. 이만희 감독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후광을 스스로 이제 떨쳐내려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한국 영화의 침체기라고 불렀던 1980년대부터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시고 현재 이르러서는 뭐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면서 정말 대배우가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김성철이라고 하는 배우는 정말 말 그대로 고도로 훈련된 뮤지컬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젊은 남자 배우가 이렇게 한 영화에서 만난다고 하는 그 풍경이 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캐스팅만으로도 이 영화는 뭔가 다 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배우를 딱 처음 이렇게 카메라 앞에 두고 보셨을 때 감독님 느낌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김성철 배우는 한참 이제 뒤에 만나게 됐으니까 과연 어떤 남자 배우가 이게 하나의 멋진 퍼즐로 이렇게 조화와 콘트라스트가 동시에 잘 이루어지는 배우가 될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운명적으로 김성철 배우 만났어요. 근데 김성철 배우는 그때 액션을 너무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미 이 텍스트에 대해서 소설을 읽고 이해도를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남자 배우들이 사실 너무 커서 큰 배우들이 많아서 이 영화를 시작할 때 60대 여성 노인과 30대 남자가 물리적으로 액션을 하는데 이게 대등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관념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딱 봐서 뭘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남자가 영화적으로 봐주면서 이런 느낌이 들까봐 그러면 너무 사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때 아무리 전설적이었다고 해도 소설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영화적으로 이해시키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소년미와 이제 관계가 섞여 있는 많은 배우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런 시기를 또 모든 배우들이 그냥 살짝 스쳐서 지나가는 거라 둘이 섰을 때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거는 이제 배우의 일생에서 어떤 이제 그 생애 곡선의 우연한 만남이 영화와 저와 배우와 이런 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슬아슬하게 그 어려운 조건을 뚫고 끝까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노래를 제가 완성하면서는 그것이 정말 이제 이 둘의 만남에 이제 완벽한 어떤 하나의 활용점정으로서의 마침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를 모든 배우가 잘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유령으로서 진혼곡을 부르게 한다는 컨셉도 만약 김성철 배우가 아니었으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혹시 강 감독님께서 이 작품에서 그 개인적으로 꼽는 어떤 한 장면이 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 도입부에서 김성철 배우가 그 잡혀와가지고 눈가를 얼마나 뭐 살래 뭐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10 했었을 때 10억? 뭐 하는데 10초 안에 널 죽이게 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캐릭터를 확 잡아주고 가니까 김성철이 어떤 인물이구나도 잘 보이고 그리고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제가 몰랐던 새로운 배우들을 좀 알게 됐는데 신시아 배우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신시아 배우는 어떻게 캐스팅하신? 신시아 배우는 그게 또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혜영 배우가 워낙 독특하잖아요. 젊은 시절도 굉장히 독특했고 한국적이지 않으면서도 한국적인 묘한 사실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역으로 갔을 때
닮아야 되는데 닮은 배우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도영과 김성철도 조금 다르잖아요. 기생충의 아역 배우인데, 그래서 신시아랑 이혜영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다. 어쨌든 얼굴에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내적 합리화를 가지고 신시아 배우는 마녀2에서 살짝 스쳐서 봤는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어떤 배우인지 우리가 잘 아직 모른다는 저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짧고 강렬하게 과일로 비유되는 영화 속에 인생이 있으니까 아주 풋 과일처럼 그런 신선함과 청초함을 동시에 가지되 또 굉장히 얼음처럼 차가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영화의 시작은 10대인 거예요. 15살 때, 16살 때 첫 살인을 하니까, 그런데 20대까지도 이어져야 되니까 또 굉장히 어린 이미지, 10대를 할 수 있는 이미지인데 또 어른으로서 성장한 것까지 한 10년을 커버할 수 있는 얼굴을 찾다 보니까 신시아 씨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시아 배우를 잘 몰랐는데 이 영화에서 보니까 되게 약간 그 백지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꾸미지 않고 정말 그냥 순수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그런 거를 좀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학대당하고 쫓겨나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1차 받을 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크게 달라져야 되니까 그 이전의 삶에 이런 거친 피비린내 나는 삶이 어느 정도 장착돼도 될 것 같은 인물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시골의 무지랭이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세계가 그리울 수도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야만 이 아픔이나 딜레마가 더 작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다음 영화도 보니까 완전히 또 제가 상상도 못하던 굉장히 또 매력적인 역할에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를 하고 있기도 하고 김준 감독님 영화에 등장하는데 또 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매력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그 마녀 2편이었나요? 그 신시아 배우. 네. 예, 거기서 처음 보고 그 강 감독님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느껴봤던 것 같고요. 그 저는 이제 그 이혜영 배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장면들을 꼽는다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혜영 배우, 김성철 배우 하면 굉장히 뭔가 그 선명한 배우들인데 작품 속에 이제 강 선생과의 어떤 관계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되게 머쓱해하거나 좀 기웃거리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에서 굉장히 그 장르적으로 되게 센 캐릭터인데 저런 감정들까지 되게 잘 표현하시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액션 영화인데 조금 더 다른 지점이 뭐가 있을까? 아마 그 원작에서 파생된 에센스를 영화적으로 뭔가 잘 가져간다면 아마 그게 될 텐데, 단순히 물리적인 액션을 넘어서는 늙음과 인생에 대한 얘기를 화두로 가져간다면 뭐가 있을까 해서 강 선생의 별 등장의 양이 많지 않지만 너무 중요하게 이쪽 세계는 완전히 다른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인데 사실은 상실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계를 등장시키고, 이 가운데 이제 알 수 없는 투라는 인물이 있어서 이 삼각형이 계속 묘하게 굴러가는 그런 내적 서사를 만들다 보니까 스토킹 하는 것처럼 비호감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눈빛이 다 달라야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아주 자세히 보면은 그 매 순간 차별적인 연기를 하고 있어요. 다가갈 때마다 그 이해받지 못한, 그리고 자신의 그 엄청난 레전드로서의 레거시를 버리고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은퇴하려고 할 때는 막 미치겠고 막 이런 감정들이 계속
이제 투한테는 쌓이는데 표현을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맥락들로 조금씩 그 작은 변주들을 찾아가는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늘 이제 그 선물을 질문을 총 6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터는 5분에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번호를 호명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파과알이 빠지신 그 N차 관람하시는 분들 워낙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질문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 감독님께서 혹시 뭐 그런 질문하실 게 있으면 받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제가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는 처음에 이 작품을 기획하시면서 60대 여자의 아무리 전설이라고 하죠 60대 여자의 액션을 어떻게 디자인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네, 이게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적인 재미가 있지만 영상화하기는 쉽진 않은 소설이었어요. 굉장히 분절적이고 과거 분량이 굉장히 많고 캐릭터와 내면 묘사가 굉장히 좋은데 서사는 이렇게 작가님의 표현에 이제 따르자면은 설명을 잘 안 하는 서술적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동기와 내적 동기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투가 해니를 주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영화는 그런 식의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촘촘히 서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 60대 노인이 결국은 거기서도 핵심인데 이제 책의 서술은 너무 자유롭잖아요. 네, 현실로 딱 오는 순간 책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안 되겠구나, 힘들구나, 불가능하구나. 이거는 그래 틸다 스윈튼 정도 되면은 키 180에 돌려차기 하면 남자도 나가 떨어지고 상실과 아픔도 늘 눈가에 주름에 있고 이런 계속 그냥 그렇게 뭔가 이혜영이라는 접점을 만나기 전에 다른 판타지로서 계속 이걸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혜영을 만났을 때는 실제 마음의 반은 그랬어요. 그냥 이혜영만큼만 되겠구나. 이야기 되는 만큼. 원래는 액션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냥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이혜영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우리 감독들이 그렇듯이 레퍼런스와 본 거는 많아서 이제 그 설계가 엄청나잖아요. 콘티가 정말 너무 화려했어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액션을 하려고 하니까 그림들과 그 클립들을 보면은 그냥 AI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액션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자꾸 현실적으로 사실 내려오긴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사실 조금 더 액션은 영화에서 삭제된 부분이 사실 좀 더 있어서 좀 더 거친 액션들을 하시는데 액션을 위한 액션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결국은 많이 압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아시안으로 오자면 양자경 정도의 그런 배우가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무용과 무술을 그냥 일상으로 살아온 그런 배우가 있을까? 한국에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도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이어서 이제 뭐 질문드리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껏 보지 못한 뭐 액션과 동작도 있고, 사실 그 액션부의 어떤 그 장기를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큰 동작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그 장르 영화에서는 작은 동작이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가장 인상적인 그 장면들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빙을 이렇게 뽑는 그런 작은 동작이 저는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나게 연습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랑 이제 그거 타격감, 그러니까 본인이 당할 때 오히려 그 통증의 표현, 저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동석은 주먹이 주는 쾌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가 떨어져야 우리는 재밌는데, 여기 노인이고 60대라면은 얼마나 질긴지,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한 수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 얼마나 효율적일지, 투가 고통을 즐겨서 이제 길게 천천히 죽인다면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지 않고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마지막 결국 액션의 전략이
계속 죽지 않고 버티다가 한 수를 카운터로 날리는 방식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근데 통증의 표현, 신음의 샤우팅이나 그 연기가 담긴 어떤 소리를 너무 잘 내시더라고요. 그거는 액션 현장에서 잘 내지만 리딩 하다가도 일어설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일상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거꾸로 반대의 지적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거를 표현해야 될까? 그래도 레전드였는데. 네. 그래서 보기에 정말 아픈 느낌이 들 때 그 신음소리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마 액션 주인공의 당하는 아픈 소리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액션이 굉장히 영화에 많은데 액션 디자인을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때리는 것보다 이제 맞는 거에 대한 연기와 그 고통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배우분들이 이영 선배님뿐만 아니라 김성철 씨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그 사람도 맞고 그 사람도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 같은 액션이 좀 묘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은 되게 약간 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전설적인 킬러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고 다 죽이고 뭐 정말 손톱만큼도 안 다치는 그런 액션이었다면 정말 허탈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흥행은 더 됐을까요? 한번 때릴 때마다 커다란 타격감을 넣고. 그 질문을 제가 하고 있어요 요즘. 나는 어떤 쾌감을 이 관객들에게 주는 걸까? 줬을까? 나는 오락 영화로서 또 장르적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큼 줬을까? 뭘 줬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좀 해보고 있어요. 이게 함께 앉아 계시고 또 마동석 얘기를 하니까 뭔가 마석도와 조각의 대결 이런 것도 같은 단계 보겠잖아요. 저희가 인연이 많아요. 게다가 우리 파묘를 잇는 파 시리즈 감독으로서 이제 파고하지만 여기 다음 작품 파인이거든요. 파인이 7월에 이제 그래서 오픈을 합니다. 많은. 저 사실 홍보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파묘 2로 좀 헷갈리고 극장에 오시는 분들 있길 바랬는데 파파로 혼동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질문 네, 받아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파인 공개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마음 편히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입니다. 네, 손 주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뭔가 감독님 보러 부산에서 왔어요라고 쓰신 분 내일 정상 출근이라고. 네. 요즘 파 과몰입에 빠져가지고 근데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좋은 영화라 가지고 일단 감독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원작의 투가 조각의 어떤 눈썹과 뺨과 입술을 보면서 알아봤다는 어떤 묘사가 있었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어린 도영이 조각이라는 인물을 처음 인지하는 것도 안녕이라는 인사의 그 목소리로 인지를 했었고 또 투가 이제 신성방역에 스카웃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 뒤로 조각이 지나가는데 안 쳐다보고 있다가 그 이제 깨판 치는 거를 조각이 이제 저지를 하면서 사람도 가려서 받지라는 그 목소리로 뭔가 조각이란 존재를 인지를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 조각이란 존재를 인지하는 그 감각을 뭔가 시각적인 거에서 혹시 이렇게 청각적으로 바꾼 혹시 연출적인 의도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전에 파관을 몇 번 보셨어요? 저 4번. 와, 대단하시네. 파과몰입. 네, 맞습니다. 영화가 또 텍스트로 구성된 소설하고 다른 영역이라 처음에 조각을 바로 얼굴을 볼 수 없게 자기를 못 보게 바로 차버리잖아요. 그 목소리로 그 25년 전 그걸 알아본 것이고 신시아 얼굴에서 이제 이영 얼굴로 45년 거의 50년의 세월이 있어서 못 알아보는 게 전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는 바로 알아본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고 조각도 마찬가지로 도영이를 보고 지금 투어를 바로 알아본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서로 엄청난 세월의 간격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소설은 향수도 나오죠.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맥락도 있고 그 영화에 찍히기도 했었어요. 그냥 처음 가정부 들어갈 때도 향수를 뿌리고 들어가요. 조각이. 그래서 나중에 그 향수를 투우가 자기가 뿌리고 다니는 이런 설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너 이렇게 확대받고 가정부가 늘 들어왔다 나가고 아빠한테 뭔가 착취를 당하고 떠나는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대가 없었고 그래서 안녕하지만 돌아보지도 않죠. 어차피 금세 떠나갈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근데 뒤에서 또 소심하게 뒷모습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뒷모습이 남았고 제대로 본 순간이 거의 잘 없었는데 게임할 때나 아빠한테 맞은 날 밤 막 복숭아 먹으면서 자살 시도를 하고 그거를 다시 구해주고 그걸 침대에 눕히고 이런 원래 연결이에요. 그래서 그때 머리카락도 스치고 약 줄 때 뭐 옆모습에 살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나치게 센슈얼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거 실제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텍스트와 영상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순간 상상의 여지나 맥락들을 많이 제한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10살, 11살 때 그때 생각해보면은 저는 세상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10살 보면 너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는 진짜 세상이 너무 싫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도영이의 그 세계 안에서는 여성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작은 것들이 큰 터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제가 촬영으로 정말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이게 실제로 지금 흰머리인데 이게 겉머리는 가발이잖아요. 찰랑찰랑이 너무 안 돼요. 기술적으로도 그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너무 약간 섹슈얼한 접근은 좀 아니어야 그게 훨씬 긴 25년에 걸친 그 자신의 집착과 그 공허를 끌어줄 맥락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사운드로 갔고 향기는 영화로 도저히 표현이 안 돼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혜연 선배님이 제가 촬영하는데 이런 그래서 제가 설정 안 했는데 그 향수를 맡고 이런 그 향수나 뿌리고 다니는 너 같은 놈이라면서 막 그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더듬으셨나? 라고 그랬더니 푸르젤 향수를 맡았어. 쟤는 그런 놈이잖아. 라고 알아서 소설적 모티브를 갖고 와서 연기를 하셔가지고 그러셨구나 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또 다음을 좀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모자 쓰시고 흰색 소리가 있습니다. 네, 저는 7번 봤는데요. 약간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고 궁금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그 투가 총격전을 준비를 하잖아요.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조각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목적으로 그것을 열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레전드니까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에 그걸 준비했던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죽고 나서 그림 일기를 그릴 때 회전목마가 해니를 태웠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림 일기를 그릴 때 회전목마가 움직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연출을 하게 된 의미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두 가지요. 네. 저도 질문을 많이 했어요. 특히 촬영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기 한 30-40초 액션이 더 있거든요. 그 총격전이 더 많은 사람이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총은 제어할 수가 없고 저기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우연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를 통과할까? 투는 믿었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의 대칭은 그거예요. 그 구덩이에 묻히잖아요. 벌레 덩어리 속에 묻혀서
살아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투가 조금만 늦게 오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도 목숨을 걸고 투를 유혹해내죠. 그렇게 반반이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어야만 형성되는 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딜레마의 맥락으로 극적으로 확장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 목적은 영화에서 레전드라고 말은 계속 외치는데 그런 건 이 영화 아니라 어디에서나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레전드라는 걸 보여줄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 원형과 네모가 있는데, 그래서 원형은 투의 목적대로 여전히 살아있고 은퇴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한때 레전드였다는 거를 보여주는 액션을 위한 물리적 스펙타클의 유일한 씬인 거예요. 드라마가 없는. 물론 우층에 블루투스 스피커로 해니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다급하게 투의 유인대로 5층까지 가서 남아있는 총으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해결하려면은 거기 널려있는 밧줄과 실제 헌팅 갔을 때 그냥 있던 밧줄을 저희 그대로 썼어요. 묘하게 그게 있길래 그런 설계로 우리가 보기에 최대치의 한때 정말 날아갔었을 툼레이더의 그 이해영을 보여주고, 투가 결국 하려는 메시지는 거봐, 여전히 아름답잖아, 여전히 당신은 최고잖아, 당신은 진짜 그렇게 주눅 들어서 은퇴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이제 조각한테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난 살아남을 걸 알았어 라고,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대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당신은 최고야. 그 죽어가면서 하는 대사 중에 그 대사들이 좀 더 많았었는데, 실제 김성철 배우가 그 연기를 하는 순간에는 내가 몇몇 대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대사로 대사들이 조금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에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 안에 판타지가 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하세계 자체가 판타지고 액션에서도 물리적인 거를 넘어서는 맥락도 있는데, 의미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승부가 하찮은 복수가 아니라 뭐 더 큰 걸 바랬잖아 라는 맥락들의 싸움으로 그냥 연결되게 이렇게 설계해봤어요. 7번보다 더 많이 보신 분 계십니다. 예, 저기 제일 끝에. 예. 바로 손이지. 정말 너무 다행히도 8번을 봤는데, 그래서 감독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셔서 해결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투가 이제 애들은 건드리지 않아, 그게 당신만의 룰이지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조각의 룰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투가 이제 물에 빠져서 내가 원칙을 깨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이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각의 원칙을 본인이 따라가는 건지, 그리고 혹시 그게 뭐 아니라면 투만의 다른 원칙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자기가 이제 손 실장이 옥상에서 대화할 때 평생 실수 같은 거 하나도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본인에 관련된 실수나 오류의 흔적이 누가 아는 사람이 없을까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전설로 이해되니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 자기를 살려준 절대절명의 그런 이상한 원칙을 어긴 조각의 카르마가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준 이유는 아이를 정말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구나. 자신이 아이였었고 아이로서 학대 당했었던 맥락 때문일 수 있겠구나. 투우가 그 과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사를 과거를 결국 알게 됐죠. 밥 먹을 때 알려줬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원칙이라는 맥락을 썼던 것 같고, 아니 애는 안 죽이지, 애는 안 건드리지, 그런 거 썼던 것 같아요. 투가 아주 사람을 투 말대로 고통스럽게 천천히 막 전시적인 화려한 이런 살인을 이렇게 막 해오던 자기 캐릭터 맥락 속에서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유인해서 결국 내가 싸움을 하고 이거 자체가 뭐랄까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거나 자기 좀 비겁한 작전을 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인용된 거는 호밀와테 파스쿤에 나온 그 방황하는 청춘의 맥락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났고 내가 정말 당신을 다 구해준 순간 나를 바로 대신해서 나에게 사과를 하는 순간에 나의 뒤통수를 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조차도 사실은 마음의 온전한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 역시 조각을 끌어내면서 조각을 자극해서 날 좀 보게 하려는 맥락에 안간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저분이 2개 질문했었는데 제가 2개 다 답을 했었나요? 그쵸 뭐였잖아요? 해적마는 전에 한번 답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거 조각이 죽은 이제 사찰에서 49제를 지내면서 이제 식구로 토를 초기하면서 다시 한번 시선을 마주치죠. 싸우러 가기 전에도 시선을 한번 놀이공원에 있는 걸 마주쳤는데 그때 놀아주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의 폐 놀이공원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같이 같이 탔으면 하는 것들을 조각의 마음속에서 살려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가 있는 곳에서 돌아가길. 거기가 자기 해니를 태웠었지만 사실은 그림 일기에 보면은 후드를 칠하고 있는데 본인이거든요. 해니를 놓고 그리면서 사실은 본인이 탔으면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각이 봤을 때는 그게 멀쩡하게 움직이는 회전목마로 표현되기를 바랐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기에 아주 미세한 이제 7번 정도 보면 볼 수 있는 기억이 안 나죠? 무슨 장면인지. 저는 이렇게 복잡한 지구이 처음 봐요. 그래서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앞에 주인공을 보고 있을 테니까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영화 속에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좀 많이 있죠.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의 무슨 학술 토론회 같아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게스트가 강윤성 감독님 이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강윤성 감독님께 질문 주신 분 계시면 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어서.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 감독님 되게 유심히 보고 계신데. 강 감독님이 한번 골라주시면. 저 가운데 지금 손을 들고 계신 파란 분, 예. 부분이 둘 중에 네. 그 안경 쓰신 분. 감사합니다. 방금 엔딩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조각 OST에서 보기로는 마지막에 목사의 교회 씬에서 조각이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맞을까요? 혹시 맞나요? 몇 번 보셨나요? 저는 4번 봤어요. 무슨 질문인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일아트가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소설의 장면을 가져오시려고 했지만 영화적 결말은 좀 다르게 신석박역을 새로 또 지켜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결말이 더 마음에 들었고요. 혹시 그거를 생략하게 되신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북미 개봉도 하고 이제 동남아 개봉도 하고 그러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네일아트를 보실 거예요. 화려하게 새겨진 네일아트 사실 영화에도 남아있죠. 일기를 놓을 때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비녀를 뺄 때 네일아트가 되어 있고 왼쪽 팔도 잘려 있어요. 그 투한테 손목을 많이 그리기도 했고 손목을 내주면서 사실 팔을 내주면서
간을 찌르는 그 어떤 전략적 교환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잘라냈어야 됐고, 그래서 베를린 상영된 푸른 버전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맥락들이 다 있는데, 국내 버전은 베를린 가기 전에 이미 심의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압축된 버전으로 압축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과 논의가 있었어요. 감독이 혼자만의 의지와 뜻으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제작진들의 피나는 노력과 수많은 의견과 그리고 많은 모니터링 시사회와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압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일아트가 등장하려면은 이미 앞에서 네일아트 씬이 몇 개의 씬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훨씬 더 영화가 길어지게 되는 맥락도 있었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소설이 주는 전체적인 맥락이 집적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는데, 영화랑은 다른 걸 생각하면서 네일아트만 딱 등장하면 어려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좀 확장된 버전이 있다면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5분을 추첨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네, 하나 불러주세요. G열 10번. G열 10번. 없나요? 와, 양쪽에 지열 11번에 계시네요. 양쪽이 비어 있네. 그래? 이게 F열 8번. 오늘은 해니의 H? 일곱 살 해니? H7? 네, J열 10번. 질문 안 하신 경우 두 분이 한 분씩만 더 뽑아주시면 앞이 여기에요. 앞이 여기인 것 같아요. 앞이 여기구나. B열 7번. 성철이가 하나 마지막에 그런 걸로. 2열 9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객석 질문과 포스터 추천까지 끝이 났는데요.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감독님 복잡한 질문을 하셨는데 머리와 던지신 시간에 사실 이렇게 원작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그런 GV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두 감독님이시고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목소리가 좋은 두 남자 감독님과 함께한 자리여서 굉장히 귀가 호황했습니다. 내 귀에 캔디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두 분 마지막 인사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영화 GV에 불러주신 민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가지고 참 한국 영화가 되게 많이 어렵고 극장에도 사람이 없고 이런데 파과가 좀 더 입소문을 내서 좀 자기 흥행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GV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GV에 올 때는 영화 4번 정도를 보고 오겠습니다. 파인 공개를 언제라고 했나요? 그 큰 걸 빼먹을 뻔했네요. 예. 파이는 7월 16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를 하니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 너무 기대되고요. 사실 근데 저희 손 실장님도 거기 등장하시는 김강우 배우와 또 변현 배우인가요? 네, 안세정 배우랑 다음 주 거의 며칠 있다 촬영에 들어가요. 이제 여기 지금 오실 수 없는 분인데 이혜영 배우에 대한 애정도 있고 저랑 같이 옛날에 그 라스베가스의 소중한 인연도 있고 영화를 너무 아무튼 감사하게 좋게 봐주셔서 자리 너무 빛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여러 번 봐주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보셨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너무 그나마 정말 이렇게 너무 가몰입해주시고 읽어주시고 써주셔서 이 정도로라도 많이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뵙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너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